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권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어젯밤 10시에 열병식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신형 무기 화성 20형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화성 20형이라는 것은 북한이 얼마 전에 직접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실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화성 19형이라 해서 이것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ICBM을 죄송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자신들의 완결판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없다라는 그 최고의 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화성 20형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또 일종의 절대 무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미국을 겨냥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왜냐하면 화성 19형만으로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물론 성능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20형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이런 메시지죠. 미국이 북한을 말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형태의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상될 것이다. 일종의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시험 발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확실한 이 무기 체계의 성능은 확인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분석해 주신 대로 사실 그 ICBM을 공개하는 것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굉장히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도 있었는데 이 연설에서 우리나라나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 발언은 없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뭐 가장 비슷한 발언이 이런 게 나왔죠. 그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나름 의미를 갖는 게 부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늘 북한이 쓰는 표현이고 자신들이 핵을 개발하고 자신들이 자유권 차원에서 하고 있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부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패권이라는 것은 늘 미국을 부를 때 미 제국주의 패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대남 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특히 대미 미국을 뭔가 비난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는 해외 인사에 대한 일종의 배려의 모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뭐 말씀을 나누겠지만 중국, 베트남, 라오스, 러시아 등이 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 같은 국가가 굉장히 독특한 국가입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그 럼 서기장 같은 경우에 베트남 1인자인데 한국도 여러 번 왔었고 또 사실 베트남의 경제적인 제1 파트너는 한국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국가들의 정상들이 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난하거나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초청한 그 귀빈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이 80주년 그들의 당 창건일용 열병식이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당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연설에도 보면 자신들의 당과 그들의 군, 이 열병식에 관련된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얘기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 최근에 김정은의 연설에서 빠지지 않은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북한군 얘기를 또 했죠. 그들에게 영웅적 전투 정신이 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번 연설이 구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서 2인자들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난달 중국 전순절을 좀 재연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북중러 삼각 공조의 형식적 상징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그때도 사실은 북중러가 3자 회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천안문 막루에 3명이 섰고 또 거기를 올라가는 길에 3명이 섰다라고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약간의 위계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때도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진핑이 왔고 푸틴이 왔는데 이번에는 1인자들이 오지 않고 2인자가 왔다. 물론
이제 그것이 북중로의 어떤 공조의 수준이 낮아졌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근데 그럼에도 그때 중국에 있었던 전승절만큼의 수준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각각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중국은 뭐 나중에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과 지금 다시금 아주 심각한 경쟁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뭐 이런 전체적으로 북중로에 묶여서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자신들한테 반드시 이로운가,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그 북한과의 협력은 약간의 이런 상징적 성향만 남겨놓고 실질적인 협력을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들한테 좀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또 하나 이번에 본 것 중에 잠깐 말씀드린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베트남의 럼서기장이 온 것은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일종의 균형자적인 그런 의미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러니까 아마도 북한의 김정은도 그런 균형자적인 어떤 국가 전략을 보이는, 그래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방금 나온 것처럼 최선희와 함께 협력 그런 또 합의를 한 것도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선 지난달 9일이 정권 수립일이었는데 정권 수립일과 비교해서 지금 당 창건일을 오히려 더 크게 기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건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 체제는 국가보다 당의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 공식 명칭이죠.는 북한 노동당의 영도 밑에 세워진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다 당이 훨씬 상위 개념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국가는 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종의 행정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9월 9일이 그들이 말하는 국경절 그리고 정권 수립일인데 그거보다는 10월 10일 당 창건일이 훨씬 더 중요한 날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서사도 좀 그렇습니다. 1930년대 김일성이 빨치산 투쟁을 했고 그리고 만주에서 투쟁을 했죠. 그 다음에 당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정권을 수립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당이라는 것은 김일성을 비롯해서 김씨 일가의 역사적 업적이자 혁명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얘기를 북한에서 합니다. 그래서 당은 바로 그들의 집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시하는 그런 행사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런데 이게 2023년에만 해도 그 해에 3번의 열병식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없었고 올해 이제 2년 만에 열린 건데요. 배경이 있을까요? 올해는 그 북한 같은 경우에 5년, 10년으로 꺾어지는 것을 정주년이라 해서 크게 하죠. 특히 10주년으로 꺾어지는 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행사를 한다. 근데 당 창건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라는 중요한 의무. 이것은 특히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 더 당 중심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당시에 그 냉전이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 체제 자체가 도전 요인이 컸기 때문에 군을 앞세운 성군 정치를 했고 다시금 김정은이 들어서서는 사회주의의 보통 형태인 당을 앞세우는 이제 그런 체제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이 80주년이 훨씬 중요한 그런 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번에 열병식을 아마도 우리가 이제 화면이 곧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보면 판단하면 알 수 있겠지만 아마도 현재까지 했던 열병식 중에 최대 규모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예. 비가 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무기 체계, 또 동원된 군, 또 동원된 주민들의 숫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온 인사들의 수준을 보면 아마 최대치의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아직 그 영상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뭐 화면으로 이제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그런 무기들도 좀 있고요. 뭐 화성 11마, 천마 20평 여러 가지 첨단 무기 혹은 재래식 무기들이 새로 선보인 것들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러한 무기들에 대한 의미를 좀 어떻게 좀 부여하십니까? 그 국방부 발전 2025에서 며칠 전에 했던 거기서 보여준 무기들인데요. 두 가지 종류죠. 하나는 우리가 말씀 나눴던 화성 19나 화성 20 같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 그것을 우리가 전략 무기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핵이 다 탑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무기 체계는 아직까지 미국 본토를 정말 타격할 수 있는지 확증되지는 않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합참의장 후보 청문회에서도 여전히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전술 핵 혹은
저위력 핵무기라고 얘기하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화성 11마 같은 형태, 그건 KN-23이라는 그들이 화성 11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KN-23이라고 불리고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됐던 북한이 러시아한테 수출했던 그런 미사일이거든요. 그건 사거리가 600에서 한 800km까지 되고 거기에는 저위력 핵을 탑재할 수 있어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실전 배치된 무기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11마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극초음속 탄도 활공이 가능한 탄도를 실었다라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뭔가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태고요. 북한이 그런 식의 미사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이번에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제 그런 다양한 미사일들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국과 미국으로 하여금 그만큼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비용과 부담을 더 얹혀주는 일이죠. 우리가 그것을 뭐 대응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방어 체계도 있고 사실 북한 미사일보다 더 나은 성능 좋은 미사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방어 체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다종화하고 특히 핵 미사일을 개발을 할수록 우리가 대비 태세 또 우리의 방어 태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죠. 이번 열병식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 됐던 파병 부대도 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이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기술이 이전받은 무기들이 오늘 대거 공개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파병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영웅 대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연설에서 요즘 빠지지 않고 김정은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파병 부대를 통해서 그만큼 또 자신들이 정당한 정쟁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반대급부로 과연 그러면 러시아가 무엇을 주었을 것이냐. 아니, 분명한 것은 일단 북한한테 필요한 식량과 비료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공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다만 정말 첨단 그 군사 기술들이 넘어갔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뭐 심지어는 북한이 그 개발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까지도 러시아가 제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아직까지 북한의 기술력이 확인이 안 된 말씀드린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필요한 기술 중에 이제 재진입 기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탄도탄 기술이라는 그런 핵심 기술들이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그런 기술들을 북한한테 제공해 줬다면 이것은 미 본토를 향한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 준 거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종전이 됐던 휴전이 됐던 그런 상황이 남아 있는 기 때문에 러시아도 미국과의 그렇게 아주 각을 세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그 높은 수준의 군사 기술들은 그렇게 제공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열병식에서 주목됐던 것 중 하나가 딸 주애가 열병식을 함께 참관할 것인가. 지난 2023년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참관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관련 보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뭐 아마 그 장면을 저희가 또 보긴 해야겠지만 뭐 오늘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그러기에 김주애를 내세우기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외국 사절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외국 사절이 전에도 온 상황에서 주애를 데리고 나온 적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이는 전에 했던 열병식의 세팅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저기에는 저희가 이제 주석 단석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김정은 옆에 자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리를 주애한테 줄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80주년을 기념하고 아까 말씀 나누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간의 어떤 협력 공조를 이번에 내세워야 되는데 주애를 앞에 데리고 나온다면 전 세계의 또 관심과 초점이 주애한테 모일 수 있다. 지난 9월 달에 중국에 있었던 전승절이랑 비슷하죠. 주애를 데려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전승절에는 데려가지 않았던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주애가 등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등장을 했다 하더라도 전면에 있지 않고 뭐 뒤에 있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러시아 최대 정당이죠. 통합러시아당과 북한 노동당이 공동 성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통합러시아당이
북한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의 확고한 지지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를 두고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통합 러시아당이라는 게 러시아의 실질적 집권당이고 푸틴의 당이죠. 그리고 조선노동당은 사실상 김정은의 당이고 그래서 이 두 당의 협력이라는 것은 푸틴과 김정은의 협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온 성명 자체를 보면 북한의 핵 문제를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국방력 강화라는 조금 더 광범위한 그런 개념의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핵 개발을 명시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다는 북한의 국방 안보 노선 자체를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가 밀접하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혹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를 포함해서 1968년 비확산 체제에 5개 국가만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데 그 핵 독점권을 잃게 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 어떻게 보면은 묵인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공공연한 사실이죠. 북한의 핵 보유 이 문제가. 근데 한미가 지금 전략으로 삼고 있는 북한 비핵화 목표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우리 정부도 근데 비핵화 목표 자체를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엔드 구상이라 해서 D가 마지막에 비핵화가 있고 물론 예. 그 전후 선후 순서 갖고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비핵화 목표라는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미가 근데 문제는 공식적인 비핵화 정책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한국과 미국이 협조를 해서 공식적인 비핵화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무리 북한의 비핵화가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예.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대화와 협상, 외교를 통한 비핵화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유지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사진들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조선중앙TV에서 아직 영상을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전에는 실시간으로 조선중앙TV에서 생중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생중계를 중단한 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중에 이제 탱크가 가다가 이게 기어를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방송 사고나 열병식 사고가 난 거죠. 근데 북한의 특징은 수령이 하는 행사는 수령의 무오성, 수령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라는 것. 또 북한은 이 선전 체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열병식에서 뭔가 실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녹화 방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편집도 필요한 거고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데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